안녕하세요. 저는 리창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태국의 방콕 교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중국계로 조부모님 때부터 태국에 정착하셨지만 부모님께서는 늘 중국이야말로 모든 문명의 근원이고 주변국들은 옛날부터 중국을 우러르며 배워갔다라고 강조하며 저를 교육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자주 해주신 말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문명이다. 한국이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중국이 가르쳐준 덕으로 겨우 발전했다. 특히 한국은 역사를 통틀어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처지였다. 그들은 언제나 중국을 배우고 모방했다. 저는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중국을 가장 우수한 나라로 여기게 됐습니다. 정작 저는 한 번도 직접 중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는데 부모님은 중국의 위성방송이나 뉴스,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시면서 중국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곤 하셨습니다. 태국에서 자라면서 저는 태국 언어와 문화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 뿌리는 중국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중국에 가봐야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도 바쁘셨고 여러 사정상 여행 갈 기회가 없어서 중국을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중국어 회화와 한자를 집에서 배우면서 어찌 보면 상상 속 중국을 저 나름의 이상향으로 간직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매년 진행하는 아시아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보통은 한 나라만 방문하는 코스가 많았는데 올해는 특별히 두 나라를 방문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1차 방문 중국 베이징 5일, 2차 방문 한국 서울 5일, 총 10일 일정으로 저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꾸던 대국 다고 중국에 직접 갈 수 있다니. 그러나 일정 후반부에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좀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을 뿐더러 부모님께서 늘 한국은 중국의 아류이자 작은 속국이라고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중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습니다. 아, 베이징의 자금성, 만리장성, 현대적인 마천루까지 얼마나 멋질까.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의식도 높고 예절 바른 민족이라고 들었다. 실제로 보고 오면 부모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확인하게 되겠지. 한편 한국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냥 덤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대단할 리 없는 나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만큼 감동을 줄 수 있겠어 하고요. 어쩌면 속으로 한국이라는 곳을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여행 첫날, 저는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공항의 웅장한 규모를 보고 처음에는 역시 대국답게 공항이 크다라고 감탄했습니다. 부모님이 늘 자랑하시던 중국의 위상이 제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대에서 제 첫 실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어느 정도 배웠지만 발음이 어색하고 어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심사대 직원이 빠르고 무뚝뚝한 어조로 중국어 질문을 쏟아냈고 제가 더듬거리자 곧바로 인상을 쓰더니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살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왜 왔어요를 영어로 해석해주지 않고 오히려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어 통역을 해주던 학교 담당 선생님이 곁에서 설명해주자 심사 직원은 마지못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국 사람들은 다 친절하다더니 왜 이렇게 불친절하지? 하고 살짝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사람이 많아 혼잡하기 때문이라고 일단은 합리화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간 거죠. 베이징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를 탔을 때 창밖 풍경은 분명 현대적인 건물들도 있고 중국 특유의 붉은 간판들이 즐비해 있어서 화려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기가 뿌옇고 탁한 느낌이 들었고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그냥 버리거나 침을 뱉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게다가 버스에서 내린 후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시도하는 이들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국도 질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심에서는 줄 서는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도시 한복판에서도 새치기가 아무렇지 않은 듯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데 옆에 서 있던 분이 공공연히 코를 후비다가 바닥에 콧물을 턱하니 버리는 것을 보고 혐오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중국은 문명이 가장 발전된 곳이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저는 이건 그냥 일부 사람들의 문제일 거야 하고 억지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서 프런트 데스크에 문의했는데
호텔 직원은 영어가 통하지 않아 짤마응지 바쁘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학교 담당 선생님이 중국어로 설명했더니 직원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런 사소한 문제로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결국 1시간을 기다려서야 다른 방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땀범벅이 되어 짐을 들고 대기해야 했습니다. 분명 부모님은 중국인들이 예의 바르고 손님을 극진히 대한다고 했는데 저는 예상과 달라 당황했습니다. 여행 중 현지 상인이나 몇몇 중국인을 만나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제가 태국에서 왔다고 하면 종종 이런 반응을 들었습니다. 태국, 동남아 어디쯤인가? 태국어는 중국어 방언 아닙니까? 중국이 너희한테 많은 도움 줬지? 저는 속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태국은 독립된 역사를 가진 나라이고 태국어가 중국어와 전혀 다른 언어인데 마치 태국이 중국의 하위 문화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상처받았습니다. 물론 태국에서도 중국계 이민자들이 상당히 존중받고 실제로 태국 경제 발전에 공헌한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토 중국에서는 태국을 조그만 나라라며 낮춰보는 기색이 느껴져서 저는 서글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나 유럽에서 온 배낭여행객을 만났는데 그들 역시 베이징에서 불친절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서양 친구는 길을 물어보려 시도했지만 중국인들은 몰라하고 가버리거나 영어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손을 저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중국은 세계적인 대국이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태도도 최고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대국 특유의 자부심이 오히려 배타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는 몇몇 사람들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중국에 오면 항상 너희는 조공 바치던 나라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느낌을 받는다. 라는 한국인 대학생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저와는 달리 그분은 여행으로 중국을 여러 번 왔다고 했는데 갈 때마다 문화적 충돌을 심하게 겪었다고 했습니다. 베이징 체류 3일째 관광지 근처 공중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끔찍한 악취가 났습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칸이 많았고 휴지통은 넘쳐 흘러 바닥에 휴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청소가 제때 되지 않는지 파리도 날아다녔고 변기 주변으로 소변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도 공중화장실이 아주 깔끔하다고는 말 못하지만 적어도 관광지에서는 관리를 제법 잘하는 편인데 중국은 관광대국이라면서 이런 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번화가에서 어떤 노인이 구석진 곳에 소변을 보는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노인은 개의치 않았고 다른 행인들 역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터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국의 수도 맞아? 부모님이 이상적으로 그린 중국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일정 중간에 저희 교류 단체는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문화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 중국 관계자가 발표를 하던 중 한국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나라라는 내용을 강조하며 한국인 학생에게 인정하지요? 라고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 학생이 당황스러워하며 역사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지 일방적 속국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측에서는 썩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고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근본은 어차피 중국에서 나온 것, 동북공정 운운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말씀대로라면 중국이 맞는 건가 하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한국 학생이 말하는 상호 영향, 교류라는 개념이 타당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자 진행자는 서둘러 그 화제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이미 중국과 한국의 은은한 갈등이 행사장 안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5일이 끝났을 무렵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무질서, 소음, 대기오염, 무뚝뚝함, 관광객에 대한 배려 부족,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공중위생과 끊임없는 혼란. 부모님이 늘 말씀하시던 중국은 최고다. 한 번도 실망을 준 적이 없다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역사가 깊고 문화유산이 많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주변에선 온갖 소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저를 비롯한 외국인 참가자에게는 불친절이 일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이런데 한국은 오죽하겠어. 중국보다 훨씬 작은 땅덩어리이자 과거 속국 아니었나? 아마 별 볼 일 없겠지.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일정이 더 싫어졌습니다. 차라리 태국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해 입국 수속을 밟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저는 이미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공항 직원들도 불친절하겠지라고 부정적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대에서 만난 한국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미소를 지으며 제 여권을 확인하고 태국에서 오셨군요. 이번에 한국은 처음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발음도 깔끔했고 태도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예, 처음입니다라고 겨우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안내 데스크에 문의해 주세요라며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나 무뚝뚝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 교류단을 위해 한국 측에서 픽업 담당자를 보내주었는데 그는 입국장 로비에서 커다란 팻말을 들고 구체적인 도착 시간과 이름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 이분은 확실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 담당자는 영어를 매우 자연스럽게 구사했고 학생들이 짐을 찾는 동안 어디서 대기해야 하는지, 버스는 몇 시에 출발하는지를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겪었던 너무 많은 인원, 혼란스러운 상황, 부족한 설명과 비교가 되어 벌써부터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마 이것도 일시적인 모습이겠지, 막상 시내 나가면 엉망일지도 몰라라는 의심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보았습니다. 고속도로는 확실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차량들도 무질서하게 끼어들기보다는 차선과 신호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도로에서 봤던 폭주나 경적 남발은 거의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수도 중심부임에도 차들이 서로 경적을 울리며 비켜가라고 소리치고 엄청난 혼잡이 일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고속도로는 상대적으로 차분해 보였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들렀을 때 저는 화장실도 이용해봤는데 냄새도 그리 심하지 않고 휴지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도 수시로 바닥을 닦고 있었고 사람들도 줄을 서서 차례대로 이용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경험 하나만으로도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대놓고 길거리에 볼일 보는 사람은 없겠지라는 마음이었죠. 버스 안에 설치된 화면과 방송에서 여러 언어로 환영 메시지와 관광 정보를 띄웠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교대로 표기해 주더군요. 태국어는 없었지만 그래도 중국어가 있으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 번역 퀄리티도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봤던 기괴한 영어 표지 이른바 차이나 글리시에 비하면 한국 측 다국어 안내는 상대적으로 정확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작은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국어 시스템을 갖춰 놓았지? 하고요. 서울 시내에 있는 34성급 호텔에 도착하니 미리 단체 예약이 되어 있었고 체크인 절차가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제 여권과 이름을 확인하자 바로 방키를 건네주고 짧은 영어 안내로 조식 장소는 2층, 와이파이는 무료, 필요한 물품은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베이징 호텔에서 겪은 황당한 경험 에어컨 고장, 불친절한 대응을 떠올리며 여기서는 제발 그런 문제가 없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 보니 에어컨부터 조명, 수압, 침구 컨디션까지 모두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떤 친구가 캐리어 바퀴가 부서져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호텔 직원이 즉각적으로 수리 도구를 갖고 와서 고쳐주려 했습니다. 영어로 충분히 대화가 가능했고 몇 분 뒤에 임시로 고정했으니 나중에 전문 AS 센터에서 교체하라며 친절히 안내문까지 써줬습니다. 저는 이런 사소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정말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생각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저는 원래 한식은 결국 중국 요리를 모방했을 것이라는 부모님의 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으로 먹은 불고기, 비빔밥, 된장찌개 등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불고기는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했고 고기가 얇게 썰려 간이 고루 배어 있었습니다. 비빔밥은 여러 색깔의 채소와 고기를 매콤한 고추장에 비벼 먹는 형태였는데 저는 단맛과 매운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된장찌개는 한국식 발효 장지향의 깊은 맛이 나서 중국의 된장이나 간장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중국 음식보다 양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양도 충분했고 오히려 다양한 반찬들이 깔끔하게 나와 풍성한 식사가 됐습니다. 게다가 식당 종업원들은 수시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를 물어보며 세심한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김치는 중국 파오차이파오차에서 유래했으니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먹어본 김치는 마늘, 고춧가루, 젓갈 등이 잘 어우러져 향과 맛이 독자적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발효 채소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양념 배합이나 제조 과정이 중국 파오차이와 꽤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너무 단편적인 관점으로만 봤던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국제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조별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영어를 꽤 능숙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를 비롯한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쉽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학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지만 제가 베이징에서 만난 사람 중 영어가 통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발음도 비교적 명료했고 의사소통 의지도 높았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갈등 구도와 달리 여기서는 우리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해보자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역사 이야기나 전통을 소개할 때도 자기네가 최고라기보다는 이런 면이 있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싶다라는 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저는 자꾸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말하던 속국 어쩌고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갈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하루는 수업 시간에 동아시아 갈등 이슈라는 주제로 소그룹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주제였는데 한국 학생들은 자국 입장을 무조건 옹호하기보다 상대 국가의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가 중국에서 보았던 TV 뉴스나 드라마는 대체로 중국이 항상 옳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 같은 일방적인 시각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들으며 한국 학생들의 균형 잡힌 태도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던 중국 중심적 역사관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내 식당에서 국물을 쏟아 테이블을 더럽힌 적이 있습니다. 당황해서 휴지를 찾느라 허둥대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친구가 즉시 달려와 물티슈와 휴지를 꺼내주며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여 제가 실수했으니 제가 치우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동시에 치우면 더 빨리 깨끗해지잖아라며 웃으며 함께 닦아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중국에서도 경험해 볼 수 있겠지만 베이징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대체로 남의 사정에는 크게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작은 실수도 적극 도와줘서 저는 고마움과 함께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또 한국인 친구 몇 명이 자기네 동아리 활동을 소개해 주었는데 로봇공학 동아리, 댄스 동아리, 영상 편집 동아리 등 다양했습니다. 주말에는 자발적으로 모여 프로젝트를 하고 학교 측은 예산과 공간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 학교는 대체로 주입식 교육 위주라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명문 학교 중에는 수준 높은 동아리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한국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관심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이 부러우면서도 부모님은 왜 한국에 대해 별것 없는 곳이라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인솔해 주신 태국인 담당 교사 미세스 로렌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중국과 업무를 할 때는 정말 사소한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하나가 꼬이면 줄줄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국 업체들과는 기민하고 유연하게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훨씬 덜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큰 공감이 일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한국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 같네 하며 또 한 번 부모님 말씀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셋째 날, 한국에서는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먹는 건 이미 해봤는데 굳이 요리 체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며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체험 장소에 가보니 나이 지긋한 한국 아주머니들이 저희 이름을 기억하고 리창, 잘 왔어 라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영어가 서툴지만 살갑게 몸짓과 표정으로 다정히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저는 낯선 환경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직접 불러주고 손등을 툭툭 두드리며 먹어봐, 맛있어 라고 말해주는 게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 만났던 노인들은 외국인에게 별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때로는 저를 경계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기에 이 대조가 더욱 컸습니다. 저희가 함께 만든 요리는 잡채였습니다. 당면과 각종 채소, 고기, 양념 등을 볶아 만드는 음식이라는데 처음 봤을 때는 중국의 차오맨 저미엔이나 차오펀 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니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양념, 당면의 쫄깃한 식감,
채소들의 다채로운 색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먹어본 면 요리 중 최고다라고 흥분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건 중국에서는 본 적 없는 독특한 맛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결국 한식이 그냥 중국 음식을 흉내만 낸 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4일째. 저희는 한국 학생들과 팀을 이뤄 조별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각 조마다 우리 문화 소개 영상을 간단히 만들어 공유하는 작업이었는데 한국 친구들은 스마트폰 앱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뤄서 조금도 지체 없이 영상을 편집해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퀄리티라면 중국에서도 영상 편집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 여기선 고등학생이 뚝딱 해내네 하고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를 포함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맛집이나 인기 간식을 소개해주며 같이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장난을 치고 제게 중국말도 가르쳐달라고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해를 중국어로 어떻게 하냐고 묻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극예방성과 호기심이 제가 베이징에서 마주했던 우월감을 내세우는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 학생들이 저희 외국인 학생들에게 직접 쓴 편지와 작은 기념품을 건넸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이름을 한자로 적은 스티커를 만들었다며 저에게 이 스티커 보면 나 기억해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리창, 짧았지만 내가 알려준 태국어 재밌었어. 우리 앞으로도 SNS로 연락하자 라고 적은 카드와 초콜릿 세트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고 순간 울컥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났던 이들은 동남아? 조공국? 이런 식의 무시를 했었는데 여기선 제 존재와 문화를 정성껏 존중해주고 우정을 표시해줬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아류라면 어째서 이렇게 문화 교류에 진심이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거지. 저는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부모님이 그간 하신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 확고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최고의 대국이다. 한국은 중국이 가르쳐준 나라에 불과하며 대단할 게 없다. 그런데 막상 직접 겪어보니 중국에서의 혼잡하고 무질서한 모습에 크게 실망한 데 반해 한국에서는 체계적이고 청결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모습을 곳곳에서 목도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더 발전된 측면도 있고 한국에도 문제가 많다고 말하겠지만 제가 짧게 체험한 바로는 적어도 중국보다는 한국이 생활 수준과 배려 문화 면에서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실망스러웠는데 한국은 오히려 저를 감동시켰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속국 어쩌고는 너무 시대착오적이 아니었나.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반감이 컸지만 이제는 오히려 정말 배우고 싶은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기대에 차서 중국은 어땠니? 아주 좋았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공항이나 호텔에서 불친절했고 도시가 너무 혼잡하고 길거리 무단 배설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 깔끔하고 사람들이 배려심이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한국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된다.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한 거야. 중국은 워낙 크고 내가 간 곳이 운이 안 좋았던 모양이지. 저는 반박하려다 더 큰 갈등이 생길까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도 쌓인 감정을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중국과 제 눈으로 직접 본 중국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한국은 속국 수준이 아니라 많은 면에서 대단한 나라였어요. 부모님은 너는 그래도 중국계인데 중국이 좋게 안 보였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매도하면 되겠느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어디서 들은 건지 모르지만 중국 문화 다 배워간 아류에 불과하다. 잠깐 반짝하는 것일 뿐이라고 단정 지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이런 문제로 심각하게 충돌한 적이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직접 보고 온 현실을 부정하는구나 싶은 생각에 그 후로 한동안 대화가 어색해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저는 대학 진학을 고민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중국 명문대, 예컨대 베이징대나 칭화대에 도전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중국에서 느낀 큰 실망, 한국에서 받은 긍정적인 충격이 두 경험이 강렬해서 저는 저 나라에서 더 깊이 배우고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내 뿌리는 중국인데 중국으로 가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직접 보고 느낀 걸 바탕으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 깔끔한 도시, 발전된 IT, 열정적인 교육 환경이 저에게 큰 영감을 줬습니다. 중국은 여러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보였고, 저는 한국에서 배워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지만, 결국 제 열정에 조금씩 설득되셨는지, 그래, 내가 진짜 가고 싶다면 우선 지원해봐라라고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베이징에서 중국어가 통하지 않으면 아예 답이 없었던 경험이 떠올라 한국에서도 언어 장벽이 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류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영어를 잘 구사하는 걸 봤고 한국에 도착해서도 영어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전공 수업이나 취업을 위해서는 한국어가 필수일 테니 매일 단어를 외우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익혀나갔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굳이 한국말까지 배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표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학 지원 결과 면접을 보러 서울에 다시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동행하시겠다고 하여 저와 어머니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한국을 못마땅해 하셨지만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는 판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도착 후 대학 캠퍼스를 둘러보았습니다. 대형 도서관, 최신식 강의동,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었고 여러 나라 유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보더니 안내를 맡은 한국 대학생이 유창한 중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 학생은 고등학교 때 유학을 해서 중국어를 배웠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갑자기 중국어로 그 학생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대화가 꽤 진지하게 이어지는 동안 어머니 표정이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도 중국어를 잘 익히고 이렇게 유연하게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놀라신 듯 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대학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깔끔한 테이블, 셀프바에서 필요한 반찬을 덜어 먹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어머니와 중국인 유학생 한 명이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유학생은 저도 베이징에서 왔는데 여기가 훨씬 쾌적하고 지원 제도도 잘 갖춰져 있어서 공부에만 집중하기 좋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중국이 더 좋은 점도 있을 텐데 말이야라고 다소 뾰루퉁하게 응수하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여전히 중국과 한국을 대립 구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대학 측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머니에게 달려가 알려드렸고 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다 그래, 내가 진짜 하고 싶다면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저희 굳은 의지를 보시고 마침내 그럼 잘 다녀와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두 분은 한국보다 중국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 듯했지만 적어도 저희 선택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떠나 대학 생활을 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직접 살아보면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한국의 문제점들도 분명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몸소 겪은 경험 덕분에 한국-중국 속국, 한국미개라는 식의 편협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태어나고 중국계로서 자라왔지만 이제는 진정 저 자신만의 길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제공할 무궁무진한 기회를 떠올리며 설렘과 감동, 그리고 자부심까지 함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너 한국 가서 김치인가 뭔가 하는 거 먹고 속 다 버리는 거 아니야? 잔말 말고 이탈리아로 들어와서 출산해. 여기 한 이태리 중년 남자가 화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난 엠마라고 합니다. 피렌체는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늘 북적이는 도시라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언니와 저는 늘 붙어 다니며 피렌체 골목골목을 함께 누비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는 우연히 만난 중국인 관광객과 운명 같은 사랑에 빠졌고 저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결국 언니는 중국으로, 저는 한국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두 딸을 한꺼번에 떠나보내신 셈이라 무척이나 섭섭해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섭섭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처음부터 저희가 동양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몹시 창피해하셨거든요. 엠마, 피렌체에서 나고 자란 우리 딸이 어쩌다 한국 사람한테 반했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면서 처음에는 결혼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워낙 저희 동네에서 동양인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고 터무니없이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 사람들이라는 편견까지 더 씌워져 있었으니까요. 언니가 중국인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다 한 번씩 큰 사업을 하는 남자라는 걸 강조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부모님에게는 뭔가 자랑스럽기보다는 남들이 알면 욕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실제로 동네 사람들 중에는 노골적으로 아이고, 서양 여자가 동양 놈들에게 홀려서 시집 가다니 집안 망신이야 망신 이라며 험담을 퍼붓는 이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부모님은 우리 둘을 많이 그리워하시면서도 중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과연 잘 지내고 있을까 하고 걱정 반, 의심 반을 품으셨죠. 겉으론 그래, 잘 살면 됐지 뭐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직까지 동양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계신 듯했어요.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무척 따가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양인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니냐, 요리도 제대로 못 먹고 살 텐데 괜찮겠냐 같은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둘이 동양으로 시집간 사실이 그냥 창피한 비밀 같았나 봐요. 처음엔 저희가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먼 친척들에게조차 비밀로 하고 계셨을 정도니까요. 언니가 중국에 도착해 결혼식을 올린 뒤에야 겨우 아, 언니가 시집갔구나 하고 알게 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으로 오고 나서 한참 지나서야 가족 모임을 통해 사실 엠마도 이미 결혼했다라고 소개되었으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태도는 늘 양가 감정을 오갔어요. 내 딸이니 보고 싶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동양 남자에게 시집 가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이런 생각 때문인지 부모님은 한편으로 우리를 보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설마 중국과 한국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살 수나 있을까 하고 깔보는 마음도 놓지 못하셨지요. 사실 우리 동네는 전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든다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의 동양인에 대한 인식은 꽤나 보수적이었습니다. 동양인들이 뭔가? 이탈리아 최고의 도시 피렌체에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가 저런 나라들하고 어울릴 이유가 있나? 이런 분위기가 은근히 퍼져 있어서 저와 언니가 동양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일이 잦았죠. 그러니 부모님도 주변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딸들을 먼 나라로 시집 보낸 것도 모자라 동양 남자와의 결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혹시라도 동네에서 나쁜 소리를 들을까봐 노심초사하셨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니 막진 않지만 부디 남들 귀에 들어가서 이상한 소리만은 듣지 않도록 해다오. 이게 부모님의 솔직한 바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 언니는 중국으로,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언니가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남자와 결혼했다는 점을 그나마 약간 괜찮다고 생각하신 듯했지만 그래도 동양은 동양인이 하는 편견에서 벗어나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연락을 할 때마다 거긴 시설이 열악할 텐데 너 괜찮니? 아이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거니? 동양 사람들은 육아 방식이 우리와 전혀 다를 테니 힘들지 않겠냐? 하고 걱정 섞인, 아니 사실상 비난에 가까운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렇다고 제가 아니에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하고 얘기해도 부모님은 반신반의하셨어요. 아니, 동네에서 다들 동양은 험하고 낙후된 곳이라고들 하는데 진짜 너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건 아니냐며 실상은 제 얘기를 잘 믿지도 않으셨거든요. 얼마 전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으셨어요. 엠마야,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아이 낳으면 안 되겠니? 한국 의료 수준이 아직 형편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솔직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무리 사위가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한국 무시하는 건 이제 그만하세요. 오히려 한국의 의료 수준이나 산후조리에 얼마나 앞서 있는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실제로 가 보신 적이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중국에 대해서는 무척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세요. 엠마야, 내가 직접 중국을 가본 적은 없어도 워낙 나라가 크고 인구도 많으니까 그만큼 기회가 많을 거야. 너희 언니 사위도 무역으로 크게 성공했다며? 그 정도면 우리 딸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거의 찬란한 미래처럼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에 반해
한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인식을 갖고 계시죠. 아버지는 한국, 거긴 아직 전쟁의 상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낙후된 나라 아니냐? 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고 경제도 제대로 발전 못했을 것 같은데 의료기술이나 산후조리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았겠니? 라며 온갖 부정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십니다. 정작 중국도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면서 그래도 중국은 크잖아. 나라가 크면 그만큼 제도도 잘 정비되어 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언니네 중국 사위를 향해서는 입버릇처럼 돈을 잘 벌어야 가정이 편안해지지. 큰 사위가 무역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중국 시장은 워낙 넓으니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칭찬 일색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시기도 하죠. 거긴 대도시가 발달해 있어서 교통도 잘 갖춰져 있고 병원도 훨씬 많을 테니 우리 큰딸은 걱정 없지. 반면 제 남편 준석 이야기가 나오면 아버지는 늘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세요. 한국 사람이라지만 그 자식이 돈을 얼마나 벌겠니? 나라가 작아서 사업 확장할 여지도 없을 거고 네가 고생만 하지 않겠냐?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낳는 게 낫지 않겠니? 아버지는 정말 한국이 어떤 곳인지 스스로 알아볼 생각조차 없어 보이셨어요. 한국 음식이라면 전부 맵고 짠 것뿐이겠지. 너도 김치니 뭐니 하는 음식 먹고 속 버리는 거 아니냐? 하고 묻기까지 하세요. 그러면서 중국은 지역마다 음식 종류가 다양하고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원하는 걸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추측만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저는 아빠, 한국도 중국 못지않게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들도 많아요. 또 무역이라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도 굉장히 발달했는데 하고 얘기해봐도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제 임신 소식을 듣고도 아버지는 기쁨보다 먼저 걱정부터 쏟아내셨어요. 엠마야, 나라가 좁고 아직 개발도상국인 한국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위험하지 않겠니? 하고요. 저는 여러 기사를 들며 지금 한국 의료기술이 얼마나 최첨단인지 산후조리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그런 자료는 어디까지나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교통도 엉망이라 긴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까지 제대로 갈 수나 있겠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국과 비교가 되겠니? 꼭 그렇게 거기서 고생을 해야겠다면 차라리 언니네 쪽으로 가서 아이를 낳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죠. 저는 이런 아버지의 반응에 솔직히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아버지는 두 나라 모두 실제로 발을 들여놓으신 적이 없으면서 왜 언니가 있는 중국은 마냥 좋고 제가 사는 한국은 형편없이 바라보시는 걸까요? 물론 언니 사위가 무역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껏 부풀게 만든 듯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 나라의 실제 모습이나 발전 상황을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크다,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선호한다니 제가 보기엔 너무 편파적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결국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에 다음 주쯤 한국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론 이제라도 한국에 와 보시니 직접 눈으로 보면 그래도 인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은 언니가 있는 중국에 먼저 들렀다가 일주일 정도 머물고 한국으로 온다고 계획하셨는데 중국에서 하루 만에 한국으로 빨리 가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전 그 전화를 받고 부모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무슨 일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 준석과 인천공항에 나가서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인천공항이 워낙 깨끗하고 입국 절차도 빠른 것에 크게 놀라셨어요. 한국 공항이 이렇게 세련되고 첨단화되어 있을 줄 정말 몰랐어. 공항만 보니 벌써 한국이 만만치 않다 싶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이제 시작일 뿐이지 하고 웃어넘겼어요. 엠마야,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한국으로 왔는지 아냐? 첫째, 내 언니가 왜 중국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 이제 알 것 같다. 그냥 당장 중국에서 탈출해야 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구나. 아버지가 분통을 터뜨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참으려는 듯 보이셨어요. 알고 보니 부모님은 중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모든 게 꼬여버렸어요. 공항 직원들이 까다롭게 굴었고 중국어 한마디 못하는 부모님을 으르렁거리듯 대했다고 해요. 너무 겁을 주는 바람에 이탈리아로 되돌아가고 싶다고까지 생각하셨는데 마침 언니와 연락이 닿아 겨우 공항을 빠져나오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큰 사위라는 사람이 장인장모가 온다는데 공항에 마중은커녕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했다고 했어요. 언니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공장 일을 마치자마자 뛰쳐나온 모습으로 부모님을 데리러 왔는데 그 모습은 말로만 들어도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언니는 이탈리아에서 치과의사로 잘 나가다가 중국으로 시집가면서 중국에서도 바로 치과를 개업할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형부가 치과로 버는 돈이 뭐 그리 많겠느냐. 무역사업 확장에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줄 수 있다라고 꼬드겼고 언니는 이탈리아에서 정리해온 자금을 고스란히 형부에게 맡겼다고 했어요. 게다가 언니 이름으로 사채업자에게 불법 대출까지 받아서요. 하지만 실상은 공장 증축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허름한 광저우 외곽의 양말 공장 하나를 사들인 것뿐이었고 제대로 돈을 벌기는커녕 형부 쪽 대가족과 함께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부모님이 사돈 집을 찾아갔는데 사돈은 귀찮은 듯 먼 곳까지 뭐하러 왔냐. 밥이나 먹고 가라며 썩은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식사를 차려주었고 실제로 음식이 상한 것 같아 입에 넣자마자 뱉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셨지만 언니가 이미 어마어마한 대출금에 묶여 있어서 마음대로 중국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언니에게 이건 완전 사기 결혼이다. 당장 고소하고 이탈리아 대사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언성을 높이셨지만 언니는 이미 그동안 이 방법 저 방법 다 알아봤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했어요. 애초에 그 공장이며 대출이며 모든 것이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고 형부는 슬쩍 발을 빼는 모양새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부모님은 일단 대사관에 문의하고 언니를 상황이 되는 대로 탈출시키기로 마음먹고 정신없이 서둘러 한국으로 넘어오신 거였어요. 그렇게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던 준석이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고는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어요. 부모님은 그 커피를 한 모금 드시면서 그제야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에 눈길을 돌리셨지요.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초고층 빌딩들이 우뚝 솟아있고 크고 웅장한 한강 위를 고급 승용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며 맑고 깨끗한 하늘이 도시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이 모습을 보시곤 정말 도시가 이렇게까지 발전해 있을 줄 몰랐네. 중국과도 이탈리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구나 라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부모님은 저희가 타고 온 차에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번에 남편 준석이 새로 구입한 기아 EV9이라는 전기 SUV였는데 거대한 차체에 걸맞지 않게 시동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노이즈 캔슬링 기술까지 적용되어 차 안이 무척 조용했거든요. 아버지는 지금 굴러가긴 하는 거냐? 라며 눈을 휘둥그레 뜨고 놀라워하셨어요. 그때 계기판에 시속 80km가 표시되어 있는데도 속도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감탄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저희 집으로 가는 내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 그대로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을 줄은 전혀 몰랐어. 전기차가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하다니 세상이 많이 변하긴 했구나. 하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셨죠. 그 와중에도 두 분은 언니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 보이셨어요. 중국으로 시집간 언니와 달리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직도 많은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언니에 대한 분노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듯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과 첨단 기술에 점점 마음이 누그러지시는 것 같았죠.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 갖고 계시던 낙후된 이미지가 조금씩 깨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준석이 마련해준 신혼집으로 오셨어요. 저희 집은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멀리서 사돈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시부모님께서 먼저 오셔서 음식이며 반찬을 잔뜩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실에 놓인 수십 가지의 한국 음식들을 본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환대해 주시다니 너무 고맙다며 금세 눈가가 부러지셨어요. 제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사는 동안 시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보살펴 주셨는지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처음 접해보시는 각종 김치며 전골, 나물 반찬을 하나하나 드셔보시면서 이건 처음 먹어보는데 이런 맛이 있네 하고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셨어요. 그러다가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남편 준석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형빚은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한국에서 편하게 여행하고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쯤 처형도 한국으로 들어올 거예요. 다 같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면서 그동안의 고생을 털어버리시죠. 그 말을 듣자 저와 부모님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공장 대출이 적어도 한국 돈으로 1억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해결했다는 건지 믿기 어려웠죠. 아니, 준석아 그 큰 돈을 어떻게? 하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준석은 제가 준비한 돈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직접 우선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님 두 분께서는 1억이든 2억이든 사람이 먼저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모님을 진정시키셨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남편 손을 꼭 잡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부모님도 고개를 떨구시며 너무 고맙다. 우리가 언젠가 꼭 갚겠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언니를 배웅하러 나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평소에 아버지가 한국 대중교통을 무시하곤 했으니 제대로 보여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 모두 지하철을 타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한국에 오기도 전부터 한국은 발전이 덜 된 나라라는 편견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지하철, 버스도 태우고 길거리 풍경도 보여드려서 한국이 얼마나 깔끔하고 체계적인 곳인지,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공항으로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오랜만에 언니와 재회했어요. 언니는 수척해진 얼굴로 도착장에 나오는 순간 저와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전부 함께 언니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벅찬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언니와 부모님이 한국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기간은 일주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임신 중이라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아 부산이나 제주도처럼 멀리 떠나는 여행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죠. 시부모님과 남편 준석도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며 신신당부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서울 근교와 시내 관광지 위주로 부모님과 언니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서울만 돌아다녀도 괜찮을까 하고 걱정했지만 정작 부모님과 언니는 마냥 신기해하며 즐거워하셨어요. 명동과 홍대처럼 활기가 넘치는 젊은이들의 거리부터 경복궁과 같은 고궁에서 느껴지는 전통의 멋, 남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화려한 도심 풍경까지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다 둘러보시느라 부모님과 언니는 정신이 없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서울의 교통 인프라에 깜짝 놀라셨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중국이 훨씬 더 크고 발달했을 거다라든지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지만 실제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편견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자그마한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 보고는 아니 이게 대체 언제 이렇게 발전했느냐며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아버지는 이태리에서 유명하다는 대중교통 시스템과도 비교해보시곤 물론 유럽 도시들은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어 매력이 있지만 편의성만큼은 한국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구나. 지하철역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안내 표시도 잘 되어 있어서 초행길인 우리가 헤매지 않을 정도라니. 중국은 나라가 워낙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어. 이 정도의 깔끔함과 효율성에서 한국이 훨씬 더 앞선 면이 있는 것 같구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거기다 모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잘 비치되어 있고 휴대폰 충전 시설이나 무선 인터넷도 당연한 듯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며 몇 번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답니다. 제가 임신 중이어서 체력 안배를 하며 관광 일정을 조율해야 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는 부모님과 언니에게 마침 산부인과 진료가 예약되어 있으니 함께 가볼래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의료시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 보였고 언니도 중국에서만 보던 시스템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며 호기심을 보였어요. 예약해둔 병원은 서울 시내에서도 꽤 유명한 산부인과였어요. 최신식 장비를 갖춘 건물로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진료실이 이렇게 깔끔하고 설비가 좋은 곳이 한국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게 아버지의 첫 마디였지요. 병원 로비는 호텔 라운지처럼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고 각종 검사를 위한 장비도 손색이 없어 보였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대기 시간도 짧고 검사 결과도 디지털 화면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부모님이 연신 이렇게 편리할 수 있나라고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과 면담할 때는 태아의 상태를 3D 초음파로 실시간으로 보여주시는데 아버지는 옛날에 내가 알던 초음파 장비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 정도면 손주 얼굴까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웃으셨어요. 어머니 역시 지금 이탈리아에서도 초음파는 쓰지만 이렇게 선명하고 빠른 건 보지 못했다. 의사 선생님이 영어도 잘하니 소통도 문제없겠다고 흐뭇해하셨어요. 진료가 끝나고 이번에는 인근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사실 임신 초기부터 시어머니가 출산 후 회복을 위해 좋은 산후조리원을 미리 알아보자고 하셔서 준석과 저는 이미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예약해 둔 상태였거든요. 그곳에 들어서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진 듯했습니다. 널찍한 로비와 오픈형 휴게실, 전문 간호 인력이 상주하는 신생아실, 수유실, 산모 전용 헬스 기기, 개인 스파 시설까지 구비되어 있었어요. 산모들의 컨디션을 위해 세세하게 신경 쓴 공간 배치와 편의 시설들, 그리고 영양사와 전문 요리사가 상주의 식단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둘러보시더니 아버지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아예 호텔 수준이구나 라고 외치셨어요. 어머니 역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보며 출산 후 마사지 프로그램, 영양식, 체형 교정까지 챙겨주다니 이런 곳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여자가 여기 와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할 것 같네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옆에서 언니도 중국에도 산후조리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고급스럽게 운영되는 곳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 진짜 우리 부모님이 걱정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네 하고 감탄하더군요. 그렇게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직접 보고 난 뒤 아버지의 태도에는 눈에 띄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훨씬 더 크고 중국 사위가 돈을 잘 벌어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아이 낳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제게 엠마야. 굳이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출산하라고 권유했던 거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한국을 모른 채로 걱정만 앞섰던 것 같다고 하시더니 출산을 이탈리아에서 하라던 거 취소다. 네가 보여준 병원하고 산후조리원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잘 갖춰진 것 같아. 아니, 이탈리아만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던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것 같구나. 여기서 나아라. 네 시부모님도 잘 보살펴 주신다니. 이쪽이 훨씬 든든할 거다.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도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히 처음엔 불안했지만 이제 보니 우리가 괜한 염려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 여긴 교통도 편하고 의료 수준도 믿음직스럽고 산후조리 시설까지 고급스럽고 완벽하니 출산하기에 안심할 수 있겠어. 하고 웃으셨어요. 물론 아직 부모님 마음속엔 언니 문제로 인해 복잡한 심정이 남아있는 듯했지만 막상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이 낙후되어 있고 불편할 거지라던 생각은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도로 위를 달리는 깨끗한 자동차 행렬, 불과 몇 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지하철, 현대식 빌딩이 들어찬 도심 풍경을 직접 보면서 그동안 품고 계셨던 선입견이 순식간에 무너진 거죠.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짧은 체류 기간 동안 부모님과 언니는 한국이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에 연일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쯤 우리가 다시 한국에 와서 직접 손주를 안아보마. 그리고 가능한 한 여기서 산후조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도 힘껏 도와줄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막연한 불안과 편견으로 한국 생활을 못마땅해 하시던 부모님이 이제는 제 출산과 육아를 이곳에서 응원해 주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저는 임신한 몸이라 부모님과 언니를 실컷 구경시켜 드린다고 해도 무리가 따랐을 텐데 준석과 시부모님 덕분에 일정 내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부모님과 언니가 한국 곳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마음을 여실 수 있었고 그 결과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진심으로 기뻤어요. 부모님은 이탈리아로 돌아가시기 전날 한국에 대한 편견을 모두 버리겠다고 오히려 다음에 오면 여러 지역을 좀 더 둘러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언니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다른 나라로 시집간 두 딸과 부모님이 떨어져 지내지만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준석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도 부모님도 언젠가 온 가족이 한국에서 다시 모일 날을 꿈꾸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기도 한국에서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엠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